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당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이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쑥은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두드러기나 복통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심하면은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겠고,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 또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 쪽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열로 인해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예요. 요새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 쑥의 효능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돼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크게 소용이 없다니 굉장히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나 오트밀 같은 대체우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쑥의 효능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돼서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우리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죠.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줘요.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도 탁월하죠.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주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을 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 2가지 성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네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서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이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나 숙변 제거에도 탁월해요. 또한 시네올은 위장점막의 염증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해서 소화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우리 장에 있는 점막도 보호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도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죠.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죠.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쑥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돼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줘요.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도 탁월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도 정화해줘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뇌 건강에도 또 좋아요. 계란의 콜린 성분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해요.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도 하고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E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겠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해 드셔도 되고 계란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도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의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다는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 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